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면역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역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기관은요, 우선 1차 림프기관과 2차 림프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림프기관은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적색골수에서 모든 백혈구가 생산이 됩니다. 적색골수에서 모든 혈액세포가 생성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림프구 중에서 중요한 B세포가 여기서 성숙이 되고요. 가슴샘에서 T 림프구가 성숙됩니다. 여기서 이 T도요, 이 T가 이 사이머스의 T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T 림프구도요, 원래 적색골수에서 생성은 되고요, 가슴샘에서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골수에서 모두 생성이 되고요, 림프구가. 골수 자체에서 성숙이 되면 그게 이제 B세포, 다음 가슴샘으로 가서 일종의 교육을 받게 되면 T세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림프절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차 림프기관은요, 지라, 림프절, 편도, 파이어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라는 큰 포식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탐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파괴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죠. 그리고 림프절은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림프액이 순환하면서 림프구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절이 온몸에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편도나 파이어판도요, 입 안이랄지 소장 이런 곳에 특정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림프절들이 변형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온몸에 1차 림프기관과 2차 림프기관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백혈구의 종류와 특성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백혈구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가 있죠. 이때 여기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3개, 중성구, 호산구, 호염기구는요, 과립구에 해당합니다. 안에 세포질의 알갱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림프구, 단핵구는 무과립구입니다. 과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이 분리가 되는데요. 과립구는 우선 말 그대로 여기 과립이 들어있습니다. 염색성이 다른 그런 과립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핵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2개 내지 그 이상의 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과립구는 원형이거나 조금 다른 모양이더라도 어쨌든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중성구는 미생물을 포식하는 기능이 있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기 보시면 60% 가까이 존재하네요. 그리고 호상구는 알레르기나 특히 기생충 감염 시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호염기구는요. 염증 반응에 민감하고요. 그 다음 헤파린이랄지 히스타민 이런 특이한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전체 백혈구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 림프구는 특이 면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B셀과 T셀로 또 나뉘고요. 특히 B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형질세포가 됩니다. 즉, 항체를 형성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단핵구를 살펴보시면요. 결국은 이 포식작용을 하는 세포인데요. 이것이 혈액을 떠나서 활성화가 되면 큰 포식세포, 마크로파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5개 백혈구 중에 포식작용이 있는 것은 중성구, 호산구, 그리고 단핵구 이 3가지만 해당되고요. 호염기구와 림프구는 포식작용이 없습니다. 자, 큰 포식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큰 포식세포는요, 우리가 방금 봤던 혈액에서 단핵구로서 존재하죠. 그런데 이 큰 포식세포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 어느 위치,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다 바뀝니다. 물론 기능은 똑같고요. 자, 림프절 또는 이제 조직 쪽으로 가게 되는 세포는요, 우리가 큰 포식세포가 됩니다. 활성화된 상태겠죠. 자, 그리고 허파에서는요, 허파과리 큰 포식세포 또는 먼지세포라고도 해요. 더스트셀. 사실 허파로는 이물질이 먼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간에서는 쿠퍼셀, 쿠퍼세포 또는
별 큰 포식세포라고도 부릅니다. 뼈에서는 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뼈를 리모델링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 뼈 파괴세포가 되고요. 중추신경계통에서는 미세악유세포, 마이크로글리알 셀이 되겠고요. 결합조직에서는요, 조직구, 히스토사이트가 됩니다. 콩팥에서는요, 혈관 사이세포라고 부르는 메생지알 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포식세포와 같은 포식작용이 있는 세포가 어떻게 포식작용을 하는지 영상을 잠깐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그 옆에 포식작용을 할 수 있는 백혈구나 대식세포 이런 게 지금 옆에 있네요. 이 세균은 곧 항체로 둘러싸이게 되고 이렇게 대식세포에게 잡혀먹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잡혀먹힌 세균은요, 이 대식세포 내부에 있는 이런 화학물질들로 인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예, 다행히 죽게 된 이후에 이렇게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특이적인 면역과 특이적인 면역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특이적인 방어기구는요, 특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 짓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피부나 점막 같은 신체 기관, 원래부터 있던 거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비특이적 방어기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또 살펴봤던 큰 포식세포, 그 다음 백혈구 중에서도 림프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특이적입니다. 즉 어떤 상대나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도 일단은 막거나 해치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특이적 방어기구는 특정한 세균을 구분하거나 기억해서 공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림프구에 해당하는데요. 예, 아까 림프구는 우리가 B셀과 T셀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B셀을 우리가 체액 면역이라고 하고요. T셀을 세포 매개 면역이라고 합니다. B셀은 결국은 항체라는 걸 만들어내요. 항체. 그래서 혈액으로 막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액 면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T셀 같은 경우는 소음 T세포 같은 경우는 조절자 역할을 또 하지만 특히 세포 독성 T세포는 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포 매개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B셀과 T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가 특이적인 면역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니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는데요. 얼추 보니까 방금 요 선천 면역 얘기는 여기 비특이적 면역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후천 면역 내용을 보니까 특이적 면역, 특이적 방어기구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동의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각각의 또 특징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봤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몸에 어떤 침입자가 막 옵니다. 곰팡이, 암, 뭐 여러 가지로 세균들 이런 것들이 옵니다. 공격을 해 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 제1 방어선이 뭡니까? 기계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장벽 뭡니까? 위액이랄지 눈물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맞고요. 그다음 피부가 그대로 그냥 벽이죠. 벽이 되겠고 그 다음 들어온 것을 그대로 뱉어버립니다. 재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상처나거나 해서 뚫려버리면 1차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다음 다행히 2차 방어선이 있습니다. 역시 비특이적이고요. 면역세포들인데요. 림프구를 제외한 그런 모든 면역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식세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염증과 발열, 염증 발열도 일종의 방어 기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살해세포, 내추럴 킬러 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뭐 방어 단백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싸우는데 충분히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열심히 이런 것들이 막고 있을 때 제3방어선에 있는 이 T셀과 B셀이 열심히 또 이것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적을 분석해요. 이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T세포와 B세포인데요.
자, 보시면 T세포가 이제 조절자 역할을 하고요. B세포는 무슨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게 항체예요, 항체. 결국은 얘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T세포 같은 경우가 T 헬퍼셀, 도움 T세포 같은 경우는 이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T셀, 세포독성 T세포 같은 경우는 직접 어떤 잘못된 세포나 감염된 세포 이런 것들을 직접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어선마저 무너지게 되면 여기 또 우리 3차 방어선, 우리 T셀과 B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굉장히 이렇게 면역체계가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비특이 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구분 없이 공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는 약해요. 하지만 빠르게 늘 상시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공격합니다. 저기 그냥 왔다 하면 막는 거예요. 자, 앞서 봤지만 우리 1차 방어선이 뭐가 있었어요? 예, 기계적인 이런 장벽들, 또 화학적 장벽. 위산도 우리가 어떤 걸 먹어도요, 위산의 낮은 pH에 의해서, 강한 산성에 의해서 다 소멸되게 되죠. 자, 눈물 같은 것도요, 우리가 먼지가 들어오거나 이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려서 내보내면 그만이니까 장벽이 될 수 있고요. 예, 재채기와 같은 반사작용도 호흡기로 들어오는 먼지나 세균, 이물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뱉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방어선에서는 또 역시 식세포랄지 염증, 그다음에 발열, 방어 단백질, 자연살해세포 이런 것들이 역시 2차 방어선에서 특이성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비특이적으로 들어오는 걸 죄다 막아냅니다. 예, 이것이 비특이 면역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도 염증이라는 게 있었죠.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염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염증이란 것이 왜 생겨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 굉장히 단계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손상되고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 왜 이렇게 혈류가 증가하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고 혈관이 넓어질까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군대를 빨리 그곳으로 보내야겠죠. 예, 그게 이제 곧 이제 백혈구입니다. SS를 치기 때문에 백혈구들이 열심히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백혈구가 가는 그 조직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넓고 충분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실제 혈관도 확장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류량도 증가하고 혈관 투과성, 즉 혈관에서 혈장 성분이나 백혈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많은 백혈구들이 가서 거기서 싸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이 5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리고 조직 사이로 그 액체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퉁퉁 붓습니다. 부종, 종창이 일어나고요. 자, 혈관들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혈액이 쏠리다 보니 빨갛게 됩니다. 예, 발적이 일어나고요. 그렇다 보니 안쪽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혈액이 나오면서 또 따끈따끈해집니다. 그 부위가. 예. 그리고요. 손상된 조직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거나 또는 이게 붓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요. 더 이상 기능이 소실되겠죠. 예를 들어서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도 소중하고 뭐 건물도 다 소중하지만 일단 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탱크가 달리기도 하고 하다 보면 도로나 그 도시가 어느 정도 파괴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감수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그곳의 기능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피부 염증이 생기면요. 피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어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와 5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천성 면역, 예, 특이 면역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자, 크게 이 4가지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축이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되겠고요. 자, 이쪽 축이 자연이냐, 인공이냐,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능동은요, 항체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체를 스스로 만들어내고요. 수동은 항체를 누구로부터 전달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인위적인 거라는 것은 뭔가 사람의 손길이 뭔가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연적인데 스스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병을 앓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병으로부터 내가 이겨낸다면 그것에 대한 항체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갖게 되는 거죠. 자, 수동적이면서 자연적인 것은요, 누군가가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걸 전달받는 겁니다. 그게 주로 이제 엄마의 태반으로부터 태아 때 받는 거랄지 또는 태어난 이후에 초유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엄마가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임신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또는 출생 후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에 반해서 인위적인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질병을 알아야 되는데 질병을 인위적으로 앓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질병을 앓으면 안 되니까 어떤 세균을 약화시키거나 인공적으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예방접종,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데 수동형이라는 얘기는요. 건강한 사람의 어떤 혈청을 인위적으로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링거나 이런 걸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면역혈청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주사로 맞는 겁니다. 이렇게 후천성 면역을 좀 구분해 봤습니다. 자, 특이 면역의 방어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체액 면역과 세포 매개 면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각 이 B세포와 T세포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항원이 들어왔습니다. 세균이랄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큰 포식세포가 이걸 쏙 잡아먹겠죠, 먼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잡아먹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항원 제시라는 일을 해요. 이걸 이제 갈기갈기 분해한 다음에 일부를 이렇게 쏙 밖으로 내밀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를 쏙 내밀어 놓으면 이걸 누가 만납니까? 이 도움 T세포, 헬퍼 T셀이 이것과 접촉해서요. 아, 이게 어떻게 생긴 항원이구나 라는 정보를 파악해나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누구한테 주느냐? 일단 B세포한테 줍니다. 자, 그런데 이 B세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항체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어떤 항체를 만들어냅니까? 여기서 받은 정보에 의한 그런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B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막 자기를 활성화시켜서 이 형질세포가 되는 거죠. 결국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되고 또 일부는 기억세포로 전환됩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항체는 어떤 항체예요? 처음에 들어왔던 이 항원에 대한, 특히 여기서 항원 제시됐던 그 정보에 대한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체들은 결국 이 항원과 똑같이 생긴 그런 동료 세균들을 공격하러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또한 이 세포독성 T세포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세포독성 T세포도 활성화가 되고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병원체, 즉 세균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기도 해요.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세포가 감염되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바이러스 자체는 크게 무서운 게 아닌데 그것을 감염된 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증폭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을 직접 죽이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또 얘가 희생을 시키러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이 몸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직접 세포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독성 T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것이 특이면역계의 방어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 B셀이 만들어내는 항체의 종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항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응되는 것이 이제 항원이죠. 항원에 대해서 대응되는 것입니다. 안티젠이 되겠고요. 항체는 안티바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항원을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항체가 있는데 그 항체에 또 다른 항체가 붙게 되면 그 앞선 항체가 또 항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항원과 항체는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물쇠와 열쇠, 이런 관계입니다. 자, 자물쇠가 있는데 아무 열쇠나 넣었을 때 맞지 않겠죠. 그 정해진 열쇠만 이 자물쇠를 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항원이 있을 때 그것에 꼭 맞는 항체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질병마다마다 따로 맞게 되는 거죠. 자, 항체는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gG, M, A, E, D가 있는데요. 뭐 비율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 IgG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활발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요. 특이적인 것은 이 태반을 통과한다는 거. 그래서 태아에서는 이 IgG만 존재를 하겠죠. 자, 그리고 IgM은요. 보시는 것처럼 IgG처럼 생긴 것이 5개가 한꺼번에 묶여있는 애예요. 그래서 팔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10개가 되죠. 여긴 2개인데 팔이 이건 10개가 되죠. 팔 개수가. 자, 이렇게 팔이 많고 많은 세균들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초창기에 생성이 됩니다. 초기 면역에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IgA는요. 침, 눈물 이런 이제 점막 면역의 전문입니다. 우리 끈적끈적한 점막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초유나 모유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IgE 같은 경우는요, 비만세포, 호염기구, 이 2개는 이제 짝을 이루는 커플인데요. 특히 알레르기 반응에 많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IgE도 알레르기, 요런 데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항체가 되겠습니다. 예, IgD 같은 경우는요, 비세포, B셀의 표면에 존재하는 일종의 수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체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혈관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많은 적혈구, 백혈구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세균이 발생했고요. 이 세균은 이 수용체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 세포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에 수용체가 맞닿아서 일명 우리를 이렇게 감염시키는 거죠. 정말 많은 세균들이 다가오죠. 자, 그런데 이 세균의 수용체에 맞는 이러한 안티바디들, 항체들이 생기면 이것들이 붙고 싶어도 이제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대식세포에 잘 잡혀 먹히기까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면역 이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과민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과민 반응은요,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예,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너무 내용이 많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즉시 뭔가 이제 먹고 알레르기가 나타났어 이렇게 주로 얘기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형, 예, 즉시형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나머지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알려진 그런 질환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굉장히 급박하고 즉시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질환들이 요 1형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를 먹고 온몸이 가렵다거나 뭐 숨을 못 쉴 정도로 퉁퉁 부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명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천식 있죠, 천식. 이건 갑자기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어떤 이물질이나 특정 물질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것이 조금만 들어와도 확 좁아지는. 물론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좁아집니다. 기관은. 그런데 이것이 유독 과도하게 줄어서 호흡까지도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천식. 그래서 굉장히 운동도 어려워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꽃가루가 날리면 우리가 애취, 재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너무 퉁퉁 붓고 그 다음에 코 안에 계속 고름과 같은 그런 콧물이 저류돼 있다.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문제가 있죠.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도 이런 과민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막 빨갛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건 긁어서 생긴 자국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퉁퉁 붓죠.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이 가렵게 되고요. 예, 이것이 피부로 오는 일종의 과민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면역 이상 중에요. 또 자가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오토이뮨 디지즈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평소 같으면 이런 이제 백혈구들과 그다음에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잘 지냅니다. 이 백혈구는 어때요? 외부로부터 오는 이제 적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백혈구가 얘랑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항원, 이 세균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해필이면 이 항원을 잡아내려고 만든 이 항체가
내 몸의 어떤 일부와 아주 비슷하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도 붙는 거죠. 이 항체가 막 붙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항체가 붙으면 적이든 나든 일단 다른 백혈구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 몸에 붙은 이 항체로 인해서 내 몸이 백혈구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류마티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이런 관절에 있는 연골들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 이게 막 파괴되면서 내가 나를 공격하니까 파괴되면서 관절이 굉장히 뒤틀어지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수반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아세니아 그레비스라는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항체가 붙냐면 근육을 수축할 때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근육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라는 곳에 최종적으로 붙으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항체가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러면 위에서 어떤 아세틸콜린이 내려와도 이 항체가 막고 있으니 제대로 근육 수축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졸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눈을 떠야 되는데 이쪽 근육이 수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졸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쪽은 좀 멀쩡한데 그죠? 이쪽은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죠. 즉 자가항체에 의해서 근육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렇게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중증 근무력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레이브스라는 질환과 하시모토 질환 이런 게 있어요. 자, 둘 다 일단은 갑상샘에 작동합니다. 그리고 둘 다 이 갑상샘의 항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환들인데요. 자, 우선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그 호르몬이 와서 이 갑상샘을 자극하고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해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그레이브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요.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붙는 자리에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항체는 특이하게 마치 자기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인 것처럼 작동을 해요. 그러니 위에서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이 항체들이 그것처럼 작동을 하니까 막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레이브스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샘 호르몬 항진증을 일으키죠. 항진증. 그에 반해서 하시모토는요, 똑같이 이것도 항체가 여기 또 붙습니다. 근데 이 항체는요, 이것처럼 TSH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 막아요. 이 TSH가 붙어야 될 자리를 틀어 막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TSH가 이렇게 내려와도 작동을 못 하겠죠. 그냥 막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상샘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하시모토는요, 갑상샘 호르몬 저하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가 항체가 생겨서 붙는데 어떤 것은 항진시키고 어떤 것은 반대로 억제시키기도 하는 뭐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면역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